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만난 게 성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제 첫 회담이 당초 예상을 넘기며 130여 분간 진행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문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의료, 연금 계약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자주 소통하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협치의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갈 길 간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여 강공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다음 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현실이 된 셧다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서울 대형 병원들이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들이 자진해 진료를 접는 셧다운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요.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치료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출마설이 여권 안팎에서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평 변호사는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출마를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는 말을 측근 의원들에게 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살아났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100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나훈아의 순환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 주말 인천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 악플이 900개가 달리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틀린 말은 없다며 나 씨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르면 6월 열릴 전당대회 준비 모드에 사실상 돌입한 모습입니다. 당 재건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권 내부의 깊숙한 얘기들을 종종 밝혀온 신평 변호사의 발언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등판설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이 신평 변호사는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라고 이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당대표가 되려는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신 변호사는 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 의미는 이 총선 책임론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당대표 후보 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총선 이후 이 재등판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는 정치적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복귀할 기회가 필요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연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 총선에서 임박해서 전당대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한 위원장을 봐서는 너무 빨리는 아니되 또 너무 늦게는 아닌 시기에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라 기자가 그 신평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측근 국회의원한테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신의를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내용은 전당대회 연기를 해달라, 이것만은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더 좀 혹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2027년 대선에
나갈 때 있어서 대권 후보로 나서기 위한 어떤 조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당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총선 참패론이 좀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나서는 건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좀 이렇게 좀 없어지고 사라진 이후에는 당대표 출마하는 그런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될 것 같다라는 이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 이거는 결국 당심을 얻어서 경선에서 당선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정치권에 입문한 지 불과 100 며칠밖에 안 되는데 과연 당내에 세력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 변호사는 어떻게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부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당권 도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신평 변호사는 그에 대해서 완전히 그 다른 주장을 펼쳤거든요. 어디까지나 신 변호사님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당무를 거의 독점을 하면서 총지휘를 해왔다. 그러니까 원톱 체제를 일관하면서 소위 그 친윤 세력을 친한 세력으로 바꿔놨다라는 게 이제 신평 변호사의 개인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물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긴 했지만 용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당내 세력을 확고하게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또 이게 이제 당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당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예전에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친윤에서 친한으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신평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어떤 당내의 어떤 그 밑바닥 민심,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원하는 밑바닥 민심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그 당권 도전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은요. 이제 신평 변호사의 어깨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됐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평 변호사의 주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즉각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한 전 위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신 변호사의 주장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처음으로 전대 출마설과 관련한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이 알려진 셈입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변호사의 말을 전한 그 보도 내용입니다. 신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서 측근 의원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 이 부분을 직접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 오늘도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이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 전 위원장, 신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더욱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 한 전 위원장 신평 변호사의 전당대회 연기 요청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20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퇴 9일 만에 SNS를 통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고, 이런 메시지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과 맞물려서 총선 패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넘기는 동시에 당권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음을 알게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 두고서 갑론을박이 오갔던 상황이죠. 네,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과 본인도 더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한 만큼 너무 이른 복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곧바로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전대 등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여전히 유력 여권 대권 주자임을 강조하면서 당원과 국민들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당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정치권이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께서 오히려 가만히 쉬고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정치권을 불러내는 뭐 아, 그런 오히려.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불러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분들도 이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네. 등판하는 게 좋겠다, 등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체로는 너무 이른 등판은 명분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더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정교해지는 시간이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대위 활동 등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당내 인사들, 이번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인사들과 저희도 좀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먼저 이 지난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영입했던 이 한 원외 인사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이 당원들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인사는 오히려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이 목소리를 내줘야 윤 대통령이나 당이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 성격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한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 곧바로 열리는 전당대회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는요. 한동훈 등판론이 강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비대위 전환이 늦어지면서 쇄신 동력이 좀 떨어졌고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친윤 이철규 의원 대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원내대표 경선에서 사실상 친윤 이철규 의원의 추대 움직임이 가시화하게 된다면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친윤 견제 측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 경선 출마 요구가 거세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이 재기를 하려면 지금 나서서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 전대 등판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이루라 기자가 이제 통화를 했던 한 원외 인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국민의힘이 누구 얼굴로 치를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중진 의원들 과연 그들의 얼굴로 될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춰봐도 뭔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할 텐데 그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 이것도 또 대단해 보입니다. 결국 일종의 이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분위기도 결국 등판론에 한몫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열흘 전 올린 SNS 글에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기준 3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한 지지자는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리에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희망을 걸어보곤 한다며 한 전 위원장 전대 등판론에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또 다른 지지자는 수많은 좌절과 실망이 있겠지만 여러 동지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며 응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옹호론 내지 응원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반대하게 아주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요. 어제 그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난 집에 콩집기 하듯이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물론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전 교육부 총리를 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요, 이 최소한의 양심만은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게시글의 말미에는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이 총선까지 치른 당인이 오죽하겠냐. 약간 이제 비꼬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아까 그 표현 우리를 괴멸시킨 애이란 표현이 사실상 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 계속해서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론 홍 시장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을 경쟁자로 보고서 미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홍 전 시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주장은 조금 전에도 등장했던 이 심평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이 전대에 출마를 한다면 상대할 수 있는 분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이 홍 시장 같은 분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 전 위원장과 상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당대표 출마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야권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하고 비판하고 날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미 개원을 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으르렁댔죠. 그런데 또다시 한동훈 전 위원장 특검법을 다시 주장을 하면서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놨던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서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고요. 한동훈 특검법 저희가 이제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죠.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체급이 헤비급인지 패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은 국회에서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하고 적어도 조국 혁신당하고는 공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서는 적어도 조국 혁신당하고 온도차가 있는 듯한 그런 또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개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경우 현재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헬로윈 특별법 등이 묻힐 수도 있고요. 자칫 중도층 눈에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국 혁신당과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12석의 조국 혁신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견제 심리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나 조국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 요청 등의 이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평 변호사 주장 때문에 또 여권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가 지난 여야 영수회담 때도 본인이 마치 개입한 듯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권을 혼란스럽게 만들다니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기동판을 얘기하면서 또 상당히 많은 또 논란이 나오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는지 저는 한번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중요한 거는 자 정치에 한번 사라졌던 정치 지도자가 다시 복귀할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분, 두 번째 타이밍, 세 번째가 세력입니다. 자 명분 그렇다면 지금 총선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조기전대가 과연 패배 책임론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게 명분이 될 테고요. 두 번째 타이밍인데 본인이 정교해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정교함이 두 달 만에 정말 그렇게 예리한 날처럼 갈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세 번째 세력입니다. 지금 친한 의원들에게 물어봤다는데 친한 의원들이라고 해봐야 장동영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용동 비서실장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확대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명분, 타이밍, 세력이 완전해지지 않는 순간까지 아마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면서 아마 권토중래의 시간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냐에 대한 다소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형식적 외형적으로라도 일단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 있고 또 영수회담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불통의 이미지를 또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고 여권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차기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비대위 인선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겨우겨우 이 사실상 정치를 은퇴하신 황우여 전 부총리를 다시 모셔서 지금 비대위를 만들었고 전당대회 일정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도 여전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의 국민의힘의 당권 리더십 자체가 사실 제대로 서 있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등판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대권 구도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강성 친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요,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간담회를 열고서 본격적인 새 과시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당내 국회의장 후보들이 총출동했고요. 또 심지어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이 대장동 배임 그리고 성남FC 뇌물 의혹을 다루는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공판은요, 이 지난 기일에 이어서 이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재판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만큼 오늘 이 대표의 재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또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출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100명 넘을 걸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동규가 혹했다는 증언 나왔는데 증언 무의미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선인 수십 명을 배출해서 몸집을 키운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가 본격적으로 새 과시에 나선 건데요. 원래는 이제 친명의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었던 모임이었죠.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단체의 소속으로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한 사람만 31명이나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혁신회의 이름으로 출마한 후보가 총 10명이었고요. 이 중 31명이 당선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의원이 총 171명인데 산술적으로만 봐도 20%에 육박하는 셈인데요. 이런 혁신회의가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고요. 당선인과 낙선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혁신회의는 다음 계획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혁신회의는 작년 6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해 현역 물갈이, 이재명 수호를 내세워 활동해온 조직이고요. 이 대표는 어제 혁신회의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어제 간담회 분위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주권 정치개혁. 평당원들이 전국적으로 모였던 이유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싹인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 독재에 의해서 보복 응징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구해내자 우리가 뽑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리의 대표를 지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자. 그 시련을 돌파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이런 취지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을 했었는데 결국은 행정권력,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움직이는 행정권력으로 나아가야 이 낭떠러지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구하고 들으신 것처럼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시작을 하자 국민주권 정치개혁,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시청을 했는데요. 혁신회의 측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친명계 중심의 공천 혁신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당의 비주류 그리고 언론들은요. 지난 공천을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들은 공천혁신이라고 정반대의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어제 간담회 시종일관 축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건 민주당의 국회의장 희망자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추미애 당선인부터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까지 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마다 이 국회 운영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장 후보 경선에서 한 표를 행세할 이 혁신회의 측 당선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장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도 이 야당이 승리한 총선 민심을 이어받아서 거야 중심의 의회 운영을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일부 후보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정을 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왔으니 국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성과가 있는 국회, 민주당에게 맡겨놨더니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다음에 행정 권력까지 제대로 다 맡을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2016년과 같은 일이 우리 역사에 되풀이 된다면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러한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 서갖고서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국회가 효능감 있게 뭔가 이루어낼 수 있게. 국회 탄핵소추안이 200석인데 너무나 안 맞죠. 180석으로 낮춰서 아예 원천적으로 제도적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 저를 밟고 가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간담회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 폄훼 등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의원 공동대표가 김 당선인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는 말을 농담조로 한 건데요.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나왔습니다. 보란듯이라는 말 아무리 농담조라고 하더라도 정말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김 당선인은 총선을 전후해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위안부 관련 단체, 전국 유림 등 사회 각계로부터 사죄 또 사퇴 요구를 받았고요. 선거 직후에는 김 당선인이 안동 유림 대표들을 만나서 고개를 숙인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아무리 강성 친명계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당 밖의 여론과 따로 노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돼 있다 이런 비판 과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네, 또한 김 당선인은 총선 이후에 이대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김 당선인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가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또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불법 사기 대출 의혹을 받았던 양문석 당선인도 이 총선 과정에서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운동 때는 제기된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한껏 몸을 낮췄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검찰, 언론을 향해서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양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정치검사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으로 꼽으면서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부분을 제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여서 애국계 딸이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처지에서 저런 주장하는 걸 과연 여론이 공감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양 당선인 지난 선거 때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그 문제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요. 그 아파트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 대표의 다음 대선을 목표로 한 친명계 조직이 본격적으로 새 과시에 나선 상황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 민주당 안에서 이런 혁신회의 같은 조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커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혁신회의 영향력은 어제 이 간담회 참석자들의 몇몇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어제 간담회에는 이 조정식 의원 등을 포함해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이 다선 그 중진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또 원내대표 선거에 혼자 출마한 박찬대 의원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총선 후에 한껏 높아진 혁신회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혁신회의에서 31명의 현역 의원을 배출한 만큼 이제는 이재명 친위대로서의 더욱 영향력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제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정말 대단합니다. 지도부에 있었던 저도 마음속은 간절한데 사실 대놓고 돕지도 못하고 체포 동의안 가결 표 세고 있을 때 밖에서 숨죽이고 졸이면서 오고 갔었던 그 현장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4명을 세우고 원내대표 후보자도 다 세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서서 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하다, 대견하다, 대단하다.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된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혁신회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가 일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는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개파로 등극했다는 혁신회의 대변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원혁 대변인은 그래서 어제 간담회 이후 기자들이 소위 찐명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개파가 됐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의원 수로 당내 최대 개파라는 것보다 당원 2,000명이 모인 최대 개파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당원 중심 정당도 강조를 했는데요. 혁신회의는 조만간 차기 국회의장 자격에 대한 입장을 내는 등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러한 혁신회의의 움직임에 야권 내부에선 강성 친명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우려 섞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 일각에선 당내 최대 의원 모임마저 강성 친명으로 채워지면서 이 극단적인 대여 투쟁 모드로 민주당에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김지호 부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당히 뭐 조직력도 있고 세도 세다고 봐야죠. 네. 최대 개파는 아닙니다. 저희 당은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공부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친명계의 워낙 강성 원외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조직에서 공천받은 사람이 50명이 넘고요. 당선된 사람만 31명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마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듯한데 지난 총선에서 아주 대단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바로 김준혁 당선인, 그다음에 양문석 당선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두 사람을 고무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농담조였다 이런 평가도 나온 듯하지만 과연 이걸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궁금한데요. 패널들의 시각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총선에서 압승을 한 후 아마 이 같이 모임을 했던 분들의 첫 모임이니까 총선 승리에 여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고무된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본인들이 억울한 점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총선 국면에서 사과했고 또 당선 일성으로도 사죄의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는 윤리적으로는 여전히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총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자체가 총선 승리로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법적 문제는 사법적 문제대로 풀어가되 윤리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경계심을 잃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 이게 표리부동을 넘어서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양두구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표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물론 김준혁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비판들이 언론들이 자기를 왜곡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결코 두렵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옳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니까 사회를 봤던 강의원 위원장이 보란 듯이 우리가 특강을 듣겠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오만과 이런 과도한 이런 어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앞으로 이 더민주 혁신회에서 이런 강성분들이 당의 어떤 건강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고요. 비록 이제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협치에 물꼬를 텄다. 이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그런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요, 회담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일각에서는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입법 독재의 명분을 만들고 강공 모드로 전환하려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대로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직접 준비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15분에 걸쳐서 작심한 듯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 이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지만 민주당의 브리핑을 통해 나온 이 대표의 회담 소회는요, 답답하고 아쉬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회담에 배석했던 이 박성중 수석 대변인은요,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의 대화 시간을 차지했다. 이런 불만까지 야당 안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또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회담이 당초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데 대해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또 다른 배석자였던 천준호 비서실장이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전체의 85%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쏟아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줘야 했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요, 민주당에서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선 이후 결국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큰 현안들을 쏟아냈고요. 영수회담에서 진전된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으로서 힘자랑에 나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답답하고 아쉬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사, 레토릭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해도 별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더라. 불통의 이미지를 약간 더 씌우려고 했던 건 아닌가. 아마 민주당이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텐데.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야당 대표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회담에 배석했던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요, 회담 정례화 약속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또 다른 배석자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소회를 보다 자세하게 또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어제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앞으로 더 소통하겠다, 이런 의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홍철호 정무수석, 윤 대통령이 회담 후에 참모들에게 소통을 좀 자주 해야겠다. 다음엔 우리가 국회로 가는 건 어떠냐며 적극적으로 소통 의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홍 정무수석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소통.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배석자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회담 자리에서 다음엔 두 분만 따로 만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영수회담으로 이 여야의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 이런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어떤 숙제들을 남겼는지 간단히 되짚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전해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퇴장하려던 취재진들을 불러 세운 후에 15분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죠. 그러면서 뭐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700일이 걸려서 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뼈 있는 농담으로 포문을 열었고요. 또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이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대표는요, 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적극 검토 등 해서 준비해온 의제들도 하나하나 언급 다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을 했고 종종 굳은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는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이어진 이 비공개 회담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의료 계획에 대해서 이 민주당 측에 많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이제 민주당 요구에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연금 개혁 등 이 다양한 민생 현안들도 테이블에 오르면서 이 비공개 회담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등은 깊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정부의 이 개혁 방침에 협력하겠다 이런 약속도 한 건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에 이어서 이제 다음 순서로는요,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다음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에 맞춰 열린 후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취임 2주년인 내달 10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 역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열었던 민생 토론회도 재개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횟수와 폭을 넓혀나갈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과 정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데요. 역시 민심 청취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에 가칭 법률수석을 신설할 뜻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뭐 이제 보통은 영수회담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윤이 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첫 만남이라는 거에는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종종 만나자고 했다는 게 뭐 두 분 간에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후의 만남에 대한 또 기대 또한 남긴 것은 분명한데요.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대통령의 어떤 태도 변화 뭐 이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뭐 원래부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지금의 난국을 풀자는 데에는 당연히 의견 일치가 있을 거로 봤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지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민적 비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는데 비공개 회담의 대부분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변화의 내용이 있는 뭐 보도들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12개 의제 중에 재고의 여지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여야 협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92석의 거야를 이제 3년간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여야 협치가 필요하고 전국의 경색을 풀어야 하는데 그 큰 문을 열기 위한 어제 윤희회담은 손잡이를 잡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를 잡는 과정이 이제 문을 여는 과정이지 문이 다 활짝 열려서 다 모든 걸 비춰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모든 것의 일괄 타결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욕심이었고 그나마 소통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국회에 갈 수도 있다. 가서 우리가 먼저 사랑제 가서 회담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비공개 수석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행동으로 이제 넘겨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석열 이재명 회담에서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되는 부분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요. 의료개혁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의 격한 반발 속에서 정부와 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이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회담 후에 양측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모두 발언과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건 정부가 이제 의료계 반발을 딛고서 개혁 의제를 밀고 갈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 집단 휴진까지 겹쳐 공경에 처한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에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료계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동력을 충전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제1야당이 초당적으로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의정 갈등을 의사 대 정부가 아닌 의사 대 국민이라는 구도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여야 공통과제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이 됐으니 의사들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의대 정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니 의사단체들은 어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요, 의료계의 협조 여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대통령실 회담을 지켜본 의료계 쪽 반응 싸늘했고요. 의료계에게 공감한 민주당을 향해서까지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늘 일부 언론에 이번 영수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거나 의대 증원 문제는 정치인 같은 비전문가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또 이 대표가 언급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요. 야당 대표가 정권에 날을 세우지 못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조건 없이는 정부와 대화도 없다는 기존 대응 방침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의료계는 단일 대우로 기존처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단체 측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정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동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그리고 사직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어서 이 환자들의 불안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역시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 중 하나인 고려대 의료원이 일반 외래 진료과 수술 주 1회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빅5 병원 중 2곳과 고려대 의료원 또 국립경상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빅5로 분류되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삼성 서울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휴진은 강제 사항이 아닌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들은 응급 중증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은 기존처럼 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이긴 한데 휴진이 확대가 된다면 의료 공백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진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형 병원 셧다운으로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전한 오늘 현장 분위기에 따르면요. 일단 이 셧다운 첫날인 오늘은 일부 이들 병원 교수들의 실제 휴진 참여율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훈 기자 나와 계시죠? 오늘 진료를 중단한 병원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는 계속 보기로 한 데다 실제로 외래 진료도 정상적으로 하는 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도 지난 26일 휴진하기로 했지만 진료와 수술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각 병원은 전체 셧다운이 아닌 개별 휴진이고 사전 조정이 됐다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 환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봐준다고 안내를 받아 걱정을 덜었다면서도 기존에 보던 환자가 아니면 보지를 않으니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하루 휴진에 나서고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합니다. 오늘까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확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심의의결 절차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만큼 이후 의료 개입 반발이 거세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실제 휴진에 따라서 피해가 이제 크거나 아니면 혼란이 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진 첫날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 되풀이 될 경우에 그 피해와 혼란 더욱 커질 가능성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특히 이 환자들의 불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빠른 치료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이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당장의 의료 대란은 없다 하더라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장 치료를 받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식도암을 앓고 있는 60대 한 환자의 보호자는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오늘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가 됐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또 그 사이 암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에서는요,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 1회 수술과 또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 공감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단체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윤석열 이재명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의 의정 갈등 진전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충분히 여론에 압박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192석을 얻은 야당의 리더가, 야권의 리더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만큼 정부 정책에 아무래도 힘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가 우리 테이블에 나와줘야 합니다. 의협회장은 정치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공의료만큼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합니까? 이거는 자칫 얘기하면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주는 게, 서로 간에 이거는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권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견의 합의를 봤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 그 내용 중에는 1년 유예, 사실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테이블에 나와서 실제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의대 증원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형식이 정부 특별위원회 참여가 됐든 아니면 국회 공론화특위가 됐든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하다 보면 틀림없이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사단체들은 이 국민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면 결국 이 책임의 모든 비난은 의사단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훈아의 순환입니다. 은퇴 콘서트를 시작한 가왕 나훈아 씨가 인천 공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빗대서 비판한 것을 두고서 지금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왕 나훈아 씨가 지난 28일 열린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첫 무대에서 본인의 대표곡인 이 공을 부르다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노래를 그만둬야겠다라면서 김정은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나훈아 씨는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집단일 뿐이다라고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돼지에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본인만 살을 찌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신 발언이 멋지다라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굳이 콘서트에서 저런 말을 해야 하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야 성향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나훈아 씨를 이찍, 수구, 꼴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네 친구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찍이라는 표현은요, 이 야당 지지자들이 그 여당 지지자들을 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나훈아 씨에 대해서 쏟아진 악플만 이제 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나훈아 씨 얘기에서 틀린 게 있느냐 이러면서 나 씨를 두둔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보수 농객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나훈아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나훈아 씨는 틀린 말을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김정은을 지지하는 어이없는 댓글 900개가 한 기사에 달려있더라며 나 씨를 비판한 네티즌들의 각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 ICBM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였다가 탈북한 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충권 씨는 한 라디오에서 나훈아 씨의 발언은 팩트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어떤 지배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네.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팩트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김정은을 겨냥해서 비판 발언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 공연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나 씨한테 요청을 했지만 나 씨 응하지 않았던 일이 또 여러 번 있다고 하죠.
네, 나훈아 씨는 지난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평양에서 공연이 열렸을 때 무대에 오른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공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2년 평양 공연 초청을 거절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평양예술단 방북 공연에 참가도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 평양 공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나훈아는 왜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던 일화까지 전해졌는데요. 당시 나 씨는 주변에 때려 죽여도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았다고 불참 이유를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판 닦는 비계인 줄입니다. 자,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방송에도 나왔던 제주도의 한 유명 맛집에서 손님에게 비계뿐인 삼겹살을 판매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좀 살펴보면요.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 글쓴이 A씨는요. 이 친동생과 함께 유명하다고 소문난 고깃집에 갔는데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횡포를 부리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시 판매된 삼겹살 사진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누가 봐도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이 이 불판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죠. A씨는요. 98% 이상 비계뿐인 15만 원짜리 비계 삼겹살이라면서 처음 고기를 받고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다라고 했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제 좀 고기를 잘라보니 직원도 문제가 있다고 싶었는지 주방으로 가져갔지만 다시 와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분이 상한 A씨는 고기 3점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고 14만 7천 원을 계산하고 나왔다는데요. A씨는 식당 리뷰에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몇몇 되던데 매출에는 타격이 하나도 없는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면서 해당 식당이 배짱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자영업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심 없는 일부의 자영업자들이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에서도 확산이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에이 어느 정도길래 하다가 사진 보고 헉했다는 반응도 나왔고요. 불판 닦는 용도로 보이는 걸 먹으라는 거냐, 삼겹살이 아니라 그냥 돼지 막창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측의 해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해당 식당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손님이 뼈에 붙은 삼겹살 부위 1,200g을 주문했는데 제공된 고기 대부분은 살코기가 풍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뼈에 붙어있던 고기 끝부분에 비계가 많은 부위가 일부 포함됐던 것이고 손님도 고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식당 측은 이후 손님의 항의를 받았지만 이미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린 상태여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서비스 메뉴 2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비계 삼겹살 논란 꾸준히 계속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워낙 삼겹살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요, 심지어 이 삼겹살의 지방 함량 번고 기준 이걸 담은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이라는 걸 배포한 일까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요,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그 한 유명한 한돈 삼겹살 1kg이 비계 덩어리였다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도 한 온라인에서는요, 70대 어머니가 손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주셨는데 다 이 상태다라는 글과 함께 정말 이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 사진이 공개돼서 이를 판매한 이 정육점에도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정부는요, 2022년부터 이 비계덩어리 삼겹살 유통을 막기 위해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 이걸 이제 배포해 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곳곳에서 이 과도한 비계가 포함된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옛날 방송에서입니다. 웹툰 작가 출신으로 이제 방송인으로도 유명하죠. 기안84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난해 MBC 연예대상 수상자인 웹툰 작가 출신 기안84가요. 한 OTT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실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공개된 OTT 예능입니다. 이 SNL 코리아에서 기안84가 이제 호스트로 출연해서 이제 여러 코너에 등장을 했는데 기안84가 이 과거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사랑의 스튜디오 이거 이제 패러디한 코너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만화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좀 보이죠. 실제 방송 화면에서는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고요. 또 같이 출연한 다른 연기자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함께 출연한 개그맨 권혁수 씨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놀랐고 정상훈 씨 역시 진짜 불을 붙였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안84는 옛날 방송이다.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펴도 됐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사랑의 스튜디오는 90년대에 실제 방송됐던 프로그램으로 과거에 TV 방송 중 출연자가 흡연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을 차관의 이 같은 돌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장면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 콘셉트를 패러디한 설정일 뿐이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실제 흡연은 너무 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기안84를 비롯해서요, 이 SNL 출연진이 실내 흡연 조항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는 기안84를 비롯해서 SNS 코리아 출연진들이 실내 흡연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 OTT 규제가 없어서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 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SNL 제작진은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로 웃음을 드리는 코미디쇼라며 해당 장면이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이제 여러 차례 실내에서 흡연하는 게 적발이 돼서 또 사과도 하고 과태료를 냈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파 방송하고 달리요, 이 OT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흡연 장면이 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와 달리 이 OT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이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SNL 코리아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일부 누리꾼들은 실내 흡연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자 역시 기안84가 실내 흡연 고발과 또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